네, 이놈!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을 마라. 30년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요.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 매정한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날, 낡은 괴짝 속에서 발견한 30년 묵은 일기장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일기장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럼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한 아버지와 아들의 기구했던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영조 38년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의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앞마당에는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맨 21살의 청년이 이를 악물고 서 있었지요. 청년의 이름은 성준이었고 그의 앞에는 지팡이를 짚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는 아버지 학수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내 놈은 오늘부로 이 집안의 자식이 아니다. 가문의 수치를 안고 어디서든 썩어 죽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갑게 청년의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성주는 무릎을 꿇고 이마가 깨지도록 마당의 흙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지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흰 눈 위에 붉은 꽃을 피웠으나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학수는 오히려 지팡이를 번쩍 들어올려 아들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매질이 끝난 뒤에도 청년은 바닥에 엎드린 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모질게 구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크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성주는 피가 섞인 눈물을 훔치며 물었으나 아버지는 대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내뱉었지요. 내 놈이 저지른 일을 모르겠느냐? 양반 가문의 자식이 천 것들과 어울려 노름판에서 패가망신을 자초하고도 할 말이 있단 말이냐? 당장 꺼지지 못할까? 사실 성준이 쫓겨나게 된 것은 열흘 전 마을 장터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답니다. 청년은 어릴 적 중마고였던 상민 출신 친구 덕삼의 꿰매 빠져 노름판에 발을 들였다가 집안의 전담 문서를 모두 잃어버리는 대참사를 저질렀지요. 3대째 내려오던 50마지기 논이 하룻밤 사이에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 학수 영감의 체면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먹칠하고도 살아서 이 집에 머물 낯짝이 있단 말이냐? 내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오늘부로 족보에서 파내어 버릴 것이니 다시는 이 성씨를 입에 올리지 마라. 아버지의 선언은 마치 사형선고와도 같았고 성주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청년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안채에서 어머니 김씨가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지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아들이 어리석어 저지른 일이니 이 어미가 대신 벌을 받겠소. 제발 아들만은 내치지 마시오. 어머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아버지는 아내마저 매정하게 밀쳐냈습니다. 당신이 저리 키워놨으니 저런 불초자식이 나온 게 아니오? 당장 손을 놓지 못할까? 학수의 고함에 어머니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고 성주는 차마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인 복돌이를 시켜 아들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다시 일어서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전답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성준의 절규는 칼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굳게 닫힌 대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등 뒤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눈송이는 마치 세상이
그에게 쏟아붓는 멸시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이후 성주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낯선 고을로 떠돌아다니며 온갖 마기를 마다하지 않았지요.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청년은 오직 아버지에게 인정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반드시 전답을 되찾아 아버지께 드리리라. 그래야만 다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성주는 매일 밤 차가운 헛간 바닥에 누워 이를 악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학수는 아들이 떠난 뒤 대문 뒤에 숨어 한참을 오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주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은 데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답니다. 며칠 전 밤 아버지는 마을 이장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자네 아들 성준이가 노름비 때문에 한양의 무서운 작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 안에. 그자들이 곧 이 마을까지 찾아올 것이라 하니 단단히 준비하게나. 학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진 빚의 액수는 전답 50마지기로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했고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은 노비로 팔려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궁여지체 끝에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아들을 이 집에서 쫓아내야만 저 악독한 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아들을 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빚쟁이들도 더 이상 이 집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다. 학수는 피눈물을 삼키며 아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속내를 알게 되면 결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아들의 목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평생 원망하더라도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자식이 살아서 숨만 쉬고 있다면 이 아비는 지옥에 떨어져도 여한이 없겠구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대문 앞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에 빌었답니다. 제발 제 자식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못난 아비 대신 저 어린 것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학수의 기도 소리는 한방눈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인 복돌이가 달려와 얼어붙은 주인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지요.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두고 간 낡은 붓과 먹을 꺼내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38년 동짓달 20하루. 오늘 내 평생 가장 가슴 아픈 일을 저질렀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내쫓았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하늘은 아실 것이다. 성준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피눈물처럼 적혀 내려갔으나 그 일기장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며칠 뒤 과연 한양에서 사나운 인상의 사내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지요. 여기가 성준이란 놈의 집이냐? 그놈이 우리 주인 어른께 진 빚이 300냥이 넘는다. 당장 그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빚쟁이들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였으나 학수 영감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놈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열흘 전에 족보에서 파내어 쫓아버렸으니 빚이고 뭐고 나는 알바 아니다. 원한이면 그놈을 직접 찾아가 받아내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고 빚쟁이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정말 자식을 내쫓았단 말이오? 아무리 빚을 졌어도 자식인데 그리 매정할 수가 있소. 사내들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학수를 훑어보았으나 아버지는 차가운 웃음만 지었습니다. 노름에 미쳐 가문을 망친 놈을 어찌 자식이라 부르겠소. 원하시면 우리 마을 이장에게 물어보시오.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니. 학수의 연기는 완벽했고 빚쟁이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성준아, 이 아비가 내 앞에서 당당히 아버지라 불리울 낯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사람만 있다면 나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런 치욕을 견디겠다. 어머니 김 씨는 남편의 울음소리를 방문 밖에서 들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그녀는 남편의 속내를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아들의 안녕만을 하늘에 빌 뿐이었습니다. 한편 성주는 100리도 더 떨어진 충청도의 한 포구에서 막일꾼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미워하셨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서서 당당히 돌아가리라. 그때까지는 죽어도 죽지 않으리라. 청년은 이를 악물고 무거운 짐짝을 나르며 한 푼, 2푼 돈을 모아갔지요. 그의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며 두꺼운 굳은 살로 뒤덮였고 등판에는 짐을 지다 생긴 흉터가 아로새겨졌습니다. 매일 밤 허름한 주막 귀퉁이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성주는 고향 마을을 잊지 못했답니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고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어머니는 잘 계신가? 아버지의 병환은 나아지셨을까? 아무리 원망해도 그리움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구에서 함께 일하던 노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지요. 자네처럼 성실한 젊은이는 처음 본다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분명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야. 혹시 장사의 뜻이 있다면 내가 아는 상단에 소개해 주겠네. 노인의 이름은 김진사였고 그는 한때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으나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접은 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성주는 그 노인의 눈에서 어딘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지요. 저는 고향에서 쫓겨난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빚을 갚고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청년의 눈에 담긴 비장한 결의를 본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효심이 가상하구먼.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자네를 돕고 싶네. 자네가 노력한다면 분명 길이 열릴 것이야. 그렇게 성주는 김진사의 소개로 작은 상단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청년은 남들보다 3배는 더 일하며 장사의 이치를 익혔고 어느새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지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버지 학수는 아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남몰래 온갖 수소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내가 슬쩍 다른 고을에 다녀오면서 성준이 소식을 좀 알아봐라. 단 절대로 내가 알아보라 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 알겠느냐?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아들의 행방을 추적하면서도 절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지요. 만약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아오려 할 것이고, 그러면 빚쟁이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돌이가 가져오는 소식은 아버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답니다. 도련님께서는 충청도 어느 포구에서 일하고 계신다 합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학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일기장에 아들의 소식을 빼곡히 적어 나갔지요. 영조 39년 정월 대보름. 성준이가 충청도에서 건강히 지내고 있다 한다. 고생이 심하다니 이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아들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아비가 반드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마. 아버지는 매일 밤 일기를 쓴 뒤 낡은 괴짝 깊숙한 곳에 일기장을 숨겼고 그 괴짝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잠겨 있었답니다. 한편 성준이 쫓겨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학수 영감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저리 모질게 내쫓다니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 영감은 돌부처보다 더 매정한 인간이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학수의 귀에도 들려왔으나 그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욕해라. 나를 매정한 아비라 불러라. 그래야만 내 아들이 산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히려 더욱 무뚝뚝하고 냉정한 척 연기했지요. 어머니 김씨마저도 남편의 진심을 알면서도 세상 앞에서는 남편을 원망하는 척해야 했으니 그 가슴 속 한이 오죽했겠습니까? 당신은 어찌 그리 매정하시오?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어찌 자식을 저리 내치신단 말이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따지듯 소리쳤으나 밤이 되면 부부는 서로 껴안고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었답니다. 세월은 무심히도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성주는 그동안 상단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며 자신만의 작은 점포를 가지게 되었고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 잃어버린 전답을 되찾아 드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다. 청년은 그동안 모은 돈을 챙겨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고향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3년 전 그토록 매정하게 내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성준의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서려는 순간 길에서 마주친 마을 안악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튀어나왔지요. 어머, 자네 성준이 아닌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나? 자네 아버지 학수 영감이 보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몰랐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준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마을 안악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학수 영감이 지난 겨울부터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네.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셨어. 임종 때 자네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셨다더구먼. 성주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절규했지요. 아버지, 어찌 저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제가 이제야 돌아왔는데, 이제야 아버지께 다시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이리 야속하게 떠나십니까? 청년의 통곡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평소에 잘할 것이지.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성준의 등을 찔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려갔지요. 집에 도착하니 아직 상청이 거치지 않은 마당에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안채에서 어머니 김씨가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3년 전보다 한 뼘은 작아진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성준아, 내가 정녕 성준이냐? 이 어미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밖을 내다보시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성주는 귀를 의심했지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저를 쫓아내시고 다시는 문턱을 넘지 말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신 것이 있다. 그것을 보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방 깊숙한 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괴짝이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자물쇠를 풀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 성준이가 돌아오면 이 괴짝을 열어보게 하라.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아비를 용서해달라고 전해다오. 어머니의 말에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지요. 괴짝 안에는 빛바랜 천으로 쌓인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지요. 성준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모든 진실은 이 일기장 속에 있다. 성준은 쪽지 아래 놓인 두툼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낡고 빛바랬으나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지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청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영조 38년 동짓달 20하루. 오늘 내 평생 가장 가슴 아픈 일을 저질렀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내쫓았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은 진짜 이유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한양에서 온 빚쟁이들의 협박,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사연,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3년의 세월 동안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조 39년 3월 초하루. 복돌이가 성준이 소식을 전해왔다. 포구에서 짐을 나르며 일하고 있다 한다. 고생이 심하다니 이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차라리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으면 좋으련만. 성준은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대목에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영조 39년 5월 보름. 오늘 장에 가서 성준이가 좋아하던 약과를 샀다. 가져다 줄 수는 없으니 그냥 마당에 놓고 하늘을 보며 먹었다. 성준아, 너도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이 아비가 내 대신 먹어주마.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에도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사다가 대신 먹으며 아들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성준은 그 대목을 읽다가 일기장 위로 눈물을 쏟으며 무너져 내렸지요.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3년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셨단 말입니까?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성준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영조 40년 정월. 성준이가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제 길을 찾았구나. 이 아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을 보고 죽고 싶구나. 영조 40년 10월.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준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것 같구나. 하지만 성준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비는 버틸 것이다. 반드시 버텨서 내 얼굴을 보고 죽으마. 아버지는 병이 깊어가면서도 오직 아들을 기다리며 버텼던 것입니다. 성준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지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죽기 이틀 전에 쓴 마지막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조 41년 정월 10사흘.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구나. 성준아, 이 아비가 끝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원망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비는 충분히 행복했다. 괴짝 안에 내가 돌아갈 전담 문서를 넣어두었다. 3년 동안 품삯을 하고 약초를 캐어 팔아 조금씩 되찾아 놓았다. 이제 너는 당당히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성준은 일기장 아래에 깔려있던 문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잃어버렸던 전답 50마지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빚으로 잃어버린 땅을 3년에 걸쳐 한 마지기, 2마지기씩 되찾아 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이토록 많은 것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성주는 문서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지요. 문서 사이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성준의 어릴 적 베네저골이었지요. 낡고 빛바랜 그 작은 옷 위에는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옷을 집어들며 말했지요. 내 아버지가 이 옷을 품에 안고 매일 밤 울었단다. 성준이가 태어나던 날을 생각하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 성준은 그 베네저고리를 얼굴에 묻고 아버지의 채취를 느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청년의 가슴을 만 갈래로 찢어 놓았지요. 아버지,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더 일찍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제 와서야 돌아온단 말입니까? 성준의 통곡 소리는 밤새도록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괴짝 속에서 나온 진실을 듣고는 모두 숙연해졌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학수 영감이 그렇게까지 아들을 사랑했던 줄은 몰랐구먼. 우리가 그분을 매정한 아비라 욕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본 것이었어.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평소에 내게 하신 말씀이 있네. 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전해다오. 그리고 이 아비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도 알려주게나. 학수 영감은 3년 동안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지나가는 장사꾼마다 붙잡고 물었다네. 혹시 충청도 쪽에서 성준이라는 청년을 본 적이 없냐고 말이야. 성준은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저를 그리워하셨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했는데.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지요. 학수 영감은 병이 깊어지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 밖을 내다보셨네. 오늘은 성준이가 올 것 같다며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대문 앞에 나가 앉아 계시다가 쓰러지셨다네. 성준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루만 더 일찍 왔어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불효자입니다. 천하에 이런 불효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은 아버지의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절을 올렸지요. 1000번을 절해도 10,000번을 절해도 아버지께 진 죄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인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성준에게 말했지요. 도련님, 명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인에게 맡기신 물건이 있사옵니다. 복돌이가 내민 것은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성준의 처지 이빨이 들어 있었지요. 영감님께서 도련님이 6살 때 빠진 처지 이빨을 30년 넘게 간직하고 계셨사옵니다. 가끔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시곤 하셨지요. 우리 성준이가 이만큼 작을 때가 있었는데 하시면서 말입니다. 성준은 그 작은 이빨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간직하고 있던 것이라니. 그 순간 청년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지요.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나를 쫓아낸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3년을 보냈다니. 이 불효자를 어찌해야 합니까? 성준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 주어도 먹지 않았고 물을 권해도 마시지 않았지요. 오직 아버지께 용서를 빌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밤 성준은 지쳐 묘 앞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지요. 꿈속의 아버지는 3년 전 그 엄한 모습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울지 마라.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비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불효자입니다.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아비에게는 가장 큰 효도였다.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서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아버지의 말에 성주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아비가 널 미워한 적이 있었더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을 뿐이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다. 아버지의 말에 성주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해지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동력에서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성주는 묘 앞에서 일어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청년은 아버지가 되찾아 놓은 전답을 읽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3년 동안 품삯을 하고 약초를 캐어 팔아 되찾아 놓은 그 땅에서 성주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땀 흘려 일할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생각하며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땅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성주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효도했습니다. 아버지께 하지 못했던 효도를 어머니께라도 다 하겠다는 마음이었지요. 어머니 김 씨는 아들이 돌아온 뒤로 한결 밝아지셨고 마을 사람들도 성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가 효자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학수 영감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나갔지요. 학수 영감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였어.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은 매정한 아비라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었었으니 말이야. 그런 사랑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성주는 묘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읽으며 그때의 마음을 되새겼지요. 세월이 흘러 성준도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깊이 이해가 되었지요. 자식을 키워보니 알겠구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성주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셨다. 너희들은 반드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한다. 돌아가신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는 대를 이어 전해졌고 마을의 전설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학수 영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짐했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백발이 된 성주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 들고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노인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일기장에 빛바랜 페이지가 바스락거렸지요. 아버지, 이제 저도 곧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얼굴을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아버지의 일기장 위에 떨어져 오래된 잉크 자국과 하나가 되었답니다. 성주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달빛 아래에서 오열했지요. 30년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고 그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저도 제 자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 생각합니다. 달빛이 노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서늘한 바람은
아버지의 손길처럼 노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밤 성주는 꿈속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지요. 꿈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잘 살았구나. 이제 곧 이 아비 곁으로 오거라. 기다리고 있마.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성주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꼭 쥐어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성준의 장례를 치르며 눈물을 흘렸고 그 이야기는 두고두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속에 담긴 피눈물의 사랑.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가장 매정해 보이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준이 이어받은 그 낡은 일기장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가문의 가보가 되었답니다. 일기장을 펼쳐볼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했지요. 우리 주변에도 혹시 전하지 못한 진심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은 채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